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유병언 씨 시신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상식적 의문 몇 가지 제기합니다. 첫째, 변사체 발견 당시 국과수 의뢰 사실은 밝히지 않다가 왜 40일이나 지난 이제서야 발표하는 겁니까? 유병언 씨 은신처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왜 밝히지 않았지요? 그가 서령 유병언 씨가 아닌 걸로 판명됐다 한들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그간 유 씨 관련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브리핑해왔던 검찰 그리고 경찰 아닙니까? 둘째, 변사체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면 40일 전입니다. 국과수의 DNA 분석에 40일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지난달 초 5월 25일 유 씨가 순천 송치째 별장을 빠져나간 직후 별장의 물컵 등에서 유 씨의 DNA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확보해둔 유전자 대조에 40일이나 걸린 이유는 무언가요? 셋째, 유 씨가 송치째 별장을 빠져나간 건 5월 25일, 변사체 발견은 6월 12일입니다. 18일 만에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의 백골화가 가능합니까? 백골화 됐다면서 지문 채취는 또 어떻게 가능했지요? 네 번째, 그 변사체는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밤사이에 큰 뉴스가 터지는 날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 관련 속보, 그리고 의문점, 경찰의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고요. 권은희 후보 관련 소식들도 있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율사 출신으로 요즘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최근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쟁점 코너에서는 카카오톡에서 소액이지만 은행 송금, 수신 이런 기능들도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카톡뱅크, 그리고 예금 금리가 1%대에 진입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은필 기자. 예, 안녕하세요. 유병헌 씨 얘기를 하기 전에 KBS가 지금 혼돈의 와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농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에 그 CP, 그러니까 치프 프로듀서의 약자인가 보죠. 총책임자격인 사람이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키고 세월호 유족들은 이익 집단이다. 뭐 이런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KBS 새 노조가 어제 KBS의 교양 프로그램인 다큐 3일이 제작 중이던 세월호 유족 관련 아이템이 기획 제작국장과 부장의 취재 중단 지시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노조는 특히 책임 PD인 장영주 부장이 세월호 유족들은 이익 집단으로 이익의 한 당사자로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농성하고 있다. 농성하는 유족들을 취재하면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작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3일의 홍기호 PD는 데스크의 주장대로라면 갈등과 논쟁의 현장을 취재한 모든 르포는 중립성을 상실한 다큐가 된다며 다큐 3일이 기존에도 쌍용차 해고자 쉼터 와락과 밀양 송전탑 농성 할머니 등의 아이템을 방송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공영방송의 높으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진 이러한 인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큐 3일은 지금 적어도 요 건은 제작을 하다가 중도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과 용어로 엎어버렸다? 네. 그 막았다는 사람이 장영주 CP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헌 씨,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 뉴스의 탑인데, 잠깐 관련된 얘기들 이제부터 좀 알아볼까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일 전에 발견된 유 씨의 시신이 오늘 확인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답니까? 예.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제 휴게소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변사체를 발견한 박모 씨의 신고로 경찰이 찾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신의 DNA와 유병헌 씨의 친형 병일 씨의 DNA가 일치했고 또 지난 5월 25일 검찰이 유 씨의 마지막 흔적을 찾았던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채취한 DNA와도 일치한다고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사체 주변에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이 흩어져 있었고 사체는 겨울용 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반백골화가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치제 휴게소에 머물다가 사체가 발견된 곳까지 불과 2.5km. 걸어서는 불과 한 20분 정도도 그 정도밖에 안 걸릴 거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주변에 무슨 가방에선가 소주병, 막걸리병 이런 게 사체 주변과 가방에 있었다는데 유병헌 씨가 본래 술을 잘 한답니까? 구원파 신도들은 유 씨가 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40일 전에 주민 신고로 시신 발견 얘기를 듣고 시신을 한동안 방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아무튼 네. 초동 수사에 또 한 번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는데 경찰은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오늘 초동 수사에 실수가 있었다며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청장은 어제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 씨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이 시신을 노숙자로 판단하고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즉각적인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고 시신이 한 달 넘게
순천 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체가 나온 곳이 민간인 소유지였고 집중수색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 씨가 머물렀다고 알려진 별장 인근의 송치제 휴게소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등잔밑도 제대로 못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변사체 초동 처리부실 책임 등을 물어서 우형호 전남 순천 경찰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또 후임 서장으로는 최삼동 전남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이 발령됐고요. 이와 함께 경찰청은 과학수사팀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 전 경찰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유병헌 잡기 위해서 그동안 동원된 경찰만도 150만 명에 육박했죠. 네. 그리고 순천, 해남, 목포 등 전라남도 남부 지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 그리고 심지어 군까지 동원하겠다고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번에 주민 신고로 사체를 발견했고, 신고를 받은 뒤도 40일 동안 별로 지금 아주 석연치 않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초동 수사에 미스가 있었다는 게 경찰청장의 얘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스가 있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군요. 유 씨가 순천의 송치제 별장을 빠져나간 게 5월 25일이고 시신이 발견된 것은 6월 12일입니다. 보름이 조금 넘는 18일 정도 기간인데요. 물론 한겨울은 아니지만 아직 한여름도 아닌 때죠. 그 기간 동안 그 백골화라는 게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시신이 많이 훼손돼서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골화가 가능하답니까? 법의학자들 누구 좀 통화 좀 해봤나요? 예, 사체 부패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당시 5월 하순 기후를 감안할 때 시신이 아무리 부패해도 18일 만에 백골만 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만 동물에 의해서 시신이 더 빨리 훼손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장을 조사한 한 경찰은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체 발견 당시에 키나 다른 신체적 특성, 체구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다른 점이 많아서 유 씨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경찰은 수년 동안 시신을 다뤄온 그동안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유 씨가 아닐 가능성이 110%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110%다. 뭐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몇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만, 자살이냐 타살이냐 우선 그것도 앞으로 좀 밝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시신이 수습되자마자 곧바로 뭐 부검에 들어간다거나 감식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고, 그 시신 훼손 상태가 뭐 아주 심각하다, 뭐 일부 YTN 같은 데서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YTN은 오늘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시신 발견 당시에 얼굴이 오른쪽 방향 뒤로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YTN은 유 씨가 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현금 가방이 사라진 점도 타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타살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야외 노숙과 지병 등을 통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표 소장은 그 근거로 5월 말이면 산에서 밤을 보낼 때 매우 춥고 더군다나 유 씨가 노인이기 때문에 겨울 점퍼를 입고 도주를 했던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금 가방이 사라진 점 이런 것을 들어서 YTN은 타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 언저리 즈음에 현장 주변을 늘 왔다 갔다 배회하던 노숙자가 하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사체 발견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증언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 4월까지 번거지에 검은 바바리 차림으로
현장을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었는데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주병이나 막걸리병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점인데요. 구원파 신도들은 유 씨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DNA 결과 확인되죠 하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린 점도 좀 의문이에요. 이미 유병헌 씨의 DNA는 금수원과 순천의 송치째 은신처였던 거기에서 이미 두 군데서 확보를 해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경찰이 스스로 발표도 했고 그런데 왜 40일이나 걸렸답니까? 예, 경찰은 대퇴부뼈, 엉덩이뼈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면 보통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부분인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강조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가 힘들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부패에 견디는 확률이 높아 죽은 세포에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법의학 전문가는 부패가 많이 진행된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때 보통 성공률이 좋은 뼈를 이용하고 있는데 뼈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 씨가 도피 중에 작성한 메모를 입수했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검찰은 이 메모를 확보해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 정도로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증거는 아니란 얘기죠,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했다는 그 메모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어제 전해드렸던.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증거로 쓰여질지도 궁금하군요. 자, 정치권 얘기 잠깐 볼까요?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로 권은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틀렸다, 삭제하라, 내리라 이렇게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가 올린 글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는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 공천이라고 원색 비난했는데요. 이에 광주 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 삭제를 요청했고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중앙선관위 측에 광주 선관위의 주장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측에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은 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글도 안 내리고 이유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네. 그렇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국가기관의 명령을 불응하고 있네요? 새누리당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답니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긴 있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 참 배짱 좋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권은희 후보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금 위증했다 뭐 이 얘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서 권 후보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권 후보의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후보에 대해서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모해 증거 혐의로 권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하는 1박 2일 행진. 며칠 전에 그 생존 학생들이 했던 그 코스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오늘 떠나나요? 23일 내일 떠납니다. 내일이군요. 네. 네네.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오늘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단 촉구를 위해 내일 안산 합동 분향소를 떠나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는 국회를 거쳐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그리고 광화문까지 백리 행진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건 대책위 위원장은 이미 단식으로 지친 우리로선 쉽지 않은 길이고 의사들도 무리라고 만류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들은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단식 농성 9일째인 오늘까지 4명의 가족이 탈진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말 동안 9명의 유족이 추가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여성의원 4명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3명, 민변과 변협 등 6개의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 13명도 동조 단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도보 행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하는 거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절충안을 제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입법 태스크포스팀 여야 간사들과 정책위 의장들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새정치연합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이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충안의 내용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유가족하고 나중에 설령 절충안을 놓고 모종의 타협을 했을 때 그게 유가족 측의 견해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마쿠에서 어떤 채널별 접촉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건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정가 산책 시간에 한번 얘기는 들어보죠. 취재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재력가 송씨 서울 강서의 살인 청부 혐의 검찰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력가 송씨를 살인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부동산 용도 변경을 대가로 재력가 송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구실로 자신을 압박한 송씨를 팽씨를 시켜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의원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은 애초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배치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요. 결국 송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의원을 압박하자 김 의원이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팽 씨에게 송 씨의 일정, 출퇴근 시간 등을 파악하게 하고 구체적 살해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범행에 사용할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직접 쥐어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이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 이상 집중되겠고 영동과 충청 지방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오늘 밤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새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5시 55분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좀 살펴볼까요? 오케이 마린께서 우리나라 수준 불필요한 억측을 남긴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또 억지로 믿어야 하고 안 믿으면 종북이라고 할 듯. 네. 멀리 시드니에 계시는 분이시죠? 시드니언께서 동감한다. 탁월한 분석에 늘 감탄한다. 이러셨네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침에 저도 이 첫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보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직 눈이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의혹을 막 글을 하나 짧게 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고 이 정도의 수사력을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 이른바 경찰, 검찰이죠. 이들에게 과연 공권력을 맡길 수준이 되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명해 나가는지를 분명히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닥 흔쾌하게 명쾌하게 뭔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이나 40일이 흘렀다는 둥 시신의 훼손 상태라는 둥 목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왕싸가지님께서는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죠. 이제 신임이란 말 빼도 되겠네요. 유병헌 씨 시체 확인 못한 것은 정부가 아닌 경찰이 무능해서다. 언제는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이 아닙니까? 어떻게 5선인가 6선인가 했다는 정치의 관록이 있고 심지어 차기 대권 부른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만약에 이게 말한 그대로 더블 쿼터 할 수 있는 워딩 그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하군요. 그랬더니 아주 우왕서 매섭게 조지셨습니다. 꼬집었네요. 그렇다면 한국 경찰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병대냐? 무능한 경찰도 해체시켜라. 통렬합니다. 우리 왕싸가지님을 시민 컬럼니스트로 모셔가지고 좀 가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코너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시던데 저희들의 기획력이나 여러분과 교감하는 게 좀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댓글들이 몇 개 달렸고요. 거기에 좌삐리 좀비께서는 세월호 100일 모레죠. 24일 100일을 앞두고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여론이 더 커지고 확산되기 전에 이를 상쇄할 아이템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오늘 아침 발표였다. 이런 얘기. 시중에 많이 이런 의혹, 추정 이런 것들 지금 충분히 나돌고 있죠. 문제는 경찰이 아침에 순천경찰서장 시켜서 이렇게 그동안의 경위라고 밝히고, 그 당황해 하던 순천경찰서장 직위 해제된 우 서장이었던가요? 그거 말고는 지금 이 시간까지 특별히 더 책임있는 선에서 좀 더 상세한 보충 설명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니님께서는 이 프로가 시청률이 높나요? JTBC 라이브의 정치부 회의 야당 발제. 4시에 하는 그 정치부 회의인가 하는 프로그램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여기 지금 이런 걸 보고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들인가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참 버라이어티 하군요. 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방송님께서는 표창원 씨 말하기를 외상이 없다는데 목뼈가 이렇게 분리된 건 뭐냐? 이런 합당한 의혹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접근할 또 없고 하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되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 확산 속도는 공식 발표나 공식 상세 부연 설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SNS의 광대역성, 광통신성의 시대에 과연 이 의혹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정부의 대처 능력 또 한번 답답합니다. 소방관 얘기 트위터 올려주신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소상히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자,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무슨 조간신문 물먹이기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밤사이에 큰 뉴스들 나와가지고 조간들을 일면톱은 싸그리 그냥 뭉개져버리고 아침 뉴스, 새벽 뉴스로 다 대체되네요. 예. 근데 오늘 조간신문 몇 군데에서는 결국 못 실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실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시간이죠. 네네. 예.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이번 유병헌 씨? 저희도 물론 어쨌든 유병헌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순천 현지의 경찰들까지도 네.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역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거나 이럴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상한 것들. 나온 의혹만 정리하는 것도 언론의 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표창원 교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상한 것들. 오늘 박범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네. 왜 지금 아는 걸 그때는 몰랐냐. 네. 지금 이상한 스코알레는 지금 근거로 되는데 왜 그때는 안 됐냐. 이런 너무나 합당한 의심을 제기해서 저희도 역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잠시 후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박 의원 연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 분들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저희 그냥 연합뉴스만 보더라도 덤덤하다. 사실 그 문제는 지금 유가족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의 유가족들이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100여일 동안 유병헌이라는 걸로 초점을 흐리고 해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도 들어보고 직접 오늘은 한 희생자의 어머니를 직접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난 금요일에도 했는데요. 이제 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단식 농성에 참석 중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했고 오늘은 여야 지도부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돌았길래 충청권 격전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 했는데 오히려 불똥이 지금 김용남 후보인가요? 예. 불똥이 그쪽으로 튀어가지고 실제 본인도 오늘 인정을 했고 축소 네. 신고한 거 인정을 했고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공보물 인사 다 됐는데 무슨 소리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유권자들은 거짓으로 그 이유가 어찌됐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담긴 재산 공보물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건 관련해서 몇몇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취재 차원에서. 예. 만약에 그 김 후보, 검사 출신입니다. 수원. 지금 손학규 후보하고 붙고 있죠. 예. 만약에 새누리당의 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패한 측에서 그거 문제 삼으면 당선 무효형에 거의 확실하답니다. 예. 그만큼 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케이가 730 재보선을 선거 파티라는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날 대표 방송을 진행할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리포트로 그 선거 파티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고 네네.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이 선거가 D-8일인가요? 그렇죠? 예. 네, D-8일. 7일인가요? 그 정도 8일입니다. 8일. 제가 아까 세봤습니다. 이게 미니 총선이다 뭐다 아무튼 6.4 선거 이전부터 730 재보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열기가 대단했는데 예. 선거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선거가 실종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병헌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병헌을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완전 음모론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저렇게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의심은 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맥락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선거 파티 그 당시 육사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감시 활동을 했는데 네. 저희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선거 참관인으로 그건 이제 정당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네. 참관으로 현장에 가면 어떤 그 촬영 장비나 다 가능하다 언제나 밖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분들이 육사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민 감시 방송 같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뉴스K하고 같이 국민TV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현장 화면도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뉴스K 자체 그림도 잡고 해서 믹싱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분들 도움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네. 지난 일요일에, 토요일에 네. 참여하실 분들, 참관인으로 참여하실 분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회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 가지고 이따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텔레비전 뉴스로 보죠.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간 기자들 별로 할 말 안 나겠어요. 응? 일면톱 애써서 써놓으면 뭐 새벽에 나온 걸로 다 내신이든 외신이든. 그렇죠. 자, 유병헌 씨 시신이라고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네네. 이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어떻게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어째요? 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 고차 방정식은 해결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사실 엄밀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실은 유가족들이 지금 뭐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 더 뭐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의혹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이게 얼마나 이 무능한 건지, 얼마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없는 건지, 예. 또 진상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유병헌 씨가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뭐 단서를 잡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어제니까. 네. 사실 우리 검찰, 경찰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더 가질 만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은 검찰의 무능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경찰에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제 현장 근처를 제대로 이렇게 수색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겠고요. 예.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경찰의 무능이지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궤변이 아니고 그거 망언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경찰은 민병대랍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 말 듣고 기자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 대표한테? 그럼 뭐 오늘 현장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는 제가 없어서 예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더 좀 답답한 거는 예.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들고 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좀 더 반영을 해야 할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 문제를 사실 전면적으로 그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이게 결국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래서 이제 특별법 논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세월호 특별법 부분을 아주 전면적으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이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나서는 순간 마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하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과연 세월호 특별법을 정말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이 재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거기에 표가 될 거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조금 유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TF 회의가, 여야 합동 회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유병헌 씨 사망 사건가 이제 시신이 확인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논평을 내거나 혹은 뭐 한두 명 정도의 당 지도부에서 발언이 있었을지언정 예. 이것을 좀 적극적인 세월호 특별법을 좀 올바로 제정하는 그 적극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한테다가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관련해서 절충안을 제출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절충안은 크게 지금 두 갈래로 당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원래 이제 특별사법경찰권을 이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였죠. 주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민간조사위원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예. 그렇게 하는 방안이 이제 원래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사법 체계를 뭐 근본적으로 흔든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지금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나온 얘기가 크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특별검사가. 예, 예. 그게 뭐 그게 옛날에 쭉 해오던 상설특검 이제 그거죠, 내내야. 특검에다가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기소 및 공소를 담당하게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 특별검사의 뭐 한 갈래 중에 하나였죠. 네. 이거나 아니면 검사나 예. 또는 경찰이 직접 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예. 그 두 가지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한 수정하는 그 두 가지 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까지 우리가 물러설 수 있으니 예. 새누리당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지난주인데 네네.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실무적 검토를 위해서 TF를 다시 가동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거 뭐 아직 결국 헛돌고 있다,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진전된 게 없고 네. 말씀드렸듯이 유병헌 씨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확인이 된 것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밀어붙이면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그쯤 하고.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옆에 있는 의원은 송호창 의원이 거의 유일하죠. 딱 붙어 있는 의원. 거리감으로 보면 제일 가깝긴 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병헌 사체 시신 발견 때문에 730 재보선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 무슨 관련이 있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재보궐선거 15곳 치러지는데 애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었던 곳이 5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석만 얻으면 사실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 안팎에서 여러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송호창 의원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아니 5석 얻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예. 이렇게 옹호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공천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 우리 공천한 사람 몇 명들 봐라. 다 훌륭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5석 얻으면 정말 이 어려운 선거판에서 5석 얻으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오늘 송호창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병헌 사체가 발견되면서 이게 선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취지일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생각보다 낮고 또 7월 30일 한참 휴가철 피크 기간이고 해서 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뒤늦게 이제 후보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선거전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됐는데 유병헌 씨 관련한 보도로 이렇게 고배가 되면 네. 사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한 것일 텐데요. 그래요? 그런데 예. 여기 전제가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궤변에 가까운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게요. 우리 양 기자 해석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는 일단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그 출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누구나 730 재보궐선거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영남에 2곳, 특히나 부산에 만약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했으면 울산 한 곳 이외에는 덤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야당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은 스스로 5석만 얻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이 결정적인 판이 뒤집어진 계기가 바로 공천 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했으니 옳다라는 그런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병헌 씨 문제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 자체가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병헌 씨 사체 발견 부분을 포함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선거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 자락을 까는 모습이 굉장히 좀 먼저 핑계거리부터 찾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계기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선거의 큰 흐름을 끌고 갈 생각보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미리부터 재단하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언행에 가까워서 사실은 좀 이 송호창 의원의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출발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든 그런 것 이외에는
뭐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기자님은 참 점잖으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호창 의원보다 하도 수가 낮으니까 여러 면에서 딸리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유병헌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동안 검찰, 경찰, 정부가 했던 일에 그 허탕친 거, 뭐 무기력했던 거, 계속 헛다리 짚었던 거 이런 것만으로도 오히려 선거, 특히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야권에는 플러스가 됐으면 당연히 플러스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재보선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보통 이제 이런 큰 선거들이 있으면 사실은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잇따른 인사 파문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야당한테는 뭐 호재가 널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선거의 전반적인 프레임들이 네.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여당이 방어에 나서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보통. 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천천히 보시면요. 이번 선거의 쟁점이 크게 지금까지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은희 후보 공천 논란이에요. 네. 권은희 후보 공천 논란이 재산 파문, 그러니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재보선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야당이 공세를 편 게 아니고 여당이 공세를 펴고 야당이 이제 뒤늦게 반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여당이 또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내놓은 게 철새 정치인 논란이에요. 네, 네.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있는 후보들, 야당의 손학규, 김두관, 정장선 후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철새 정치인, 철새 후보 논란을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뒤늦게 경기 김포의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옛날부터 여기 지역 토박이가 아니고 딴 데 살다가 뒤늦게 이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가하는 그런 양상인데. 그 반격 해봤자 그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두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김두관 후보 관련해서 아니 철새 정치인 맞는데 그런데 아니 이 지역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거물급 후보가 나와서 예. 거물급 정치인이 크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너도 얼마 전에 이사 왔잖아. 이렇게 제기하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대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이 공천 파문에서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좀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태백선 문곡역 부근에서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충돌해서 지금 현재 최소 5명이 중경상이었고 뭐 충돌했다니까 이 정도보다 훨씬 사건 피해 규모는 클 것 같은데. 크겠네요. 네, 아무튼 뭐 지금 하루하루 살얼음판이고 저도 이 속보를 전하다가 이제는 그 뉴스 밸류에이션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입니다. 우리 양 기자하고 통화하다가도 속보만 전했던 게 오늘이 3번째인가 싶은데. 그런 거 부산 지하철이 있고.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쪽도 좀 많이 바쁠 텐데 빨리 가서 송고하시고요. 예, 예. 네, 내일 또 만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태백선의 충돌 사고 더 상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비상장 주식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희 대변인.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법적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축소 신고했다고 새누리당이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 권은희 후보.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새누리당 후보의 비상장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선관위로부터 권은희 재산 신고는 문제없다는 유권 해석부터 얻어내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선관위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불법 아니죠? 예. 네. 그러면 권은희 후보의 경우도 불법 아니죠? 네, 이름 그렇다고. 네. 같은 잣대를 정몽준에게 들이대보자는 박지원 의원.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문제. 예. 우리가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을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모든 것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권은희 후보의 남편 역시 지금 법인에 소유한 액을 공개한 거지 그 전체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권은희 후보가 경찰에 있으면서 재산 신고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정희 대변인. 새누리당의 김포시 홍철호 후보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더군요. 홍 후보는 비상장인 크레치코의 주식 26만 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13억 원으로 신고했고요. 비상장 주식인 플러스원 40만 주 역시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2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홍 후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플러스원의 자산이 228억 원, 역시 홍 후보가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크레치코도 자산이 327억 원에 달합니다.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인 것이죠. 부채를 빼고도 184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에 의하면 184억 원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 조금 아까도 잣대를 들이대고 가셨기 때문에 홍철호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한정희 대변인 직전에 권은희 후보를 맹비난하는 논평을 했던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 부메랑이 될 듯. 타당의 후보자에게는 원칙을 찾고 자당의 후보자에게는 관행을 찾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네, 정국이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유동적이고 국가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빅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 하한 정국 이런 말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박범계 의원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범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율사 출신 의원들은 원래 어느 당이나 많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충원 수단이자 뭐 당에서도 좋아하고 또 변호사들이 나오면 당선되는 율도 높으시죠? 그렇게 공식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높아요. 기자들이 뭐, 그런가요? 그 관련 기사 쓸 거 없으면 막 이것저것 기획회의 하다가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역대, 지금 19대죠? 이번 국회가? 맞습니다. 역대로 뭐 제일 많은 게 단일 그 직군으로 보면 율사가 늘 많았고, 어쩌다 기자도 좀 끼고 뭐 이러는데, 정당인 빼고는 아무튼 단일 직군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 중에서 팩트와 논리로서 정치적 이슈들일 때 타당 또는 그 의제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 연결했습니다. 엊그제 박 의원께서 브리핑 또 트위터 뭐 이런 것들로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셨어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공세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새누리당 그 뭐 트위터인가 그거 내리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으로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정당에다가 뭐 하라고 행정명령인가요? 뭐인가인가? 아무튼 지시했는데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냥 제재하는 수단이 없나요? 일단 그것을 내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라고 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유지하면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아.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좀 세게 뭐 실질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바지저고리라고 자인을 하지 않는다면 예. 1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행정 지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안 들으면 이제는 그것은 위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법 처리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효 있게 해야 이거 까불면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이더라도 말은 잘 들어야겠다. 그게 새정치 시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옆에서 훈수 좀 세게 두세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에서 집권 여당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무소불위. 예. 제가 어제도 윤상현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 대변인들을 향해서 지금 저쪽에 권은희 후보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었다. 예. 불법적인 측면까지 있다. 그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선거의 구도를 그런 권은희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구도를 짜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전화 준비 때문에 모르셨을 수 있는데 태백선에서 열차 충돌 사고 난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방금 한 10여 분 전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무궁화호하고 관광열차가 충돌해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어요. 아직 사망자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 도대체. 거기가 단선이기 때문에. 충돌인 거죠, 충돌. 어쨌거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사고가 또 났습니다. 네, 이놈의 사고 공화국이어서 이거 국정원 선거 부정 이런 건 지금 까마득히 잊어져 가고 있어요. 이놈 사고 때문에 매일매일 터지는 거. 자, 다시 여의도 얘기 좀 하십시다. 그 수원에 나가서 지금 손학규 후보하고 붙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 네. 이 양반도 아시죠? 법조 후배. 정의 실현이 원칙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토론해봤는데 이분 경우는 더 심하더구만요. 네, 맞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치나 대응 안 합니까? 새정치연합. 그래서 지금 이분 소유로 있는 김용남 후보 소유로 있는 땅이 논에서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대지로 바뀌었고 그 위에 지금 번듯하게 지금 큰 슈퍼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트가. 엄청 크더만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당연히 지목 변경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재산 가치가 확 뛰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마트가 들어선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선거 공보물에 답으로 해서 시가차익이 무려 제가 보기에는 한 3억 가까이. 4억 정도 더 가까이 된다던데.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를 다운시켜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 네. 본인은 실무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 공보물에 게재가 되는 순간 이 범죄가 성립되고요. 그렇죠. 공표돼 버렸으니까. 그 뒤에 이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미 발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 뒤에 수정신고를 하니 어쩌니 이런 것은 범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출마를 여러 번 아닙니다만 한 번 출마해서 떨어진 적도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기본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선거 공보물에 나갈 자신의 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 학력사항, 재산사항 이 등록사항에 대한 체크가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고 사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입사원서 쓰는데 네네. 동생이나 친구 보고 쓰라고 했고 거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쓴 거 아니라 잘 몰랐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에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3시 반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아무래도 이 시간까지의 빅 이슈는 유병헌 사체 발견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고 하니까 DNA가 지문 일치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실 건 없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지금 이제 경찰이 한 초동 조치는 그 경찰서장의 직위 해제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김무성 대표도 마치 책임이 경찰의 책임. 초동 수사에서 유병헌 이 변사체가 유병헌 가능성, 유병헌과의 연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으로 지금 경찰 책임으로 몰고 가는데. 네. 그 당시 6월 12일 사체 발견 당시는 정말로 그 일대 이 문제되는 그 송치제 별장에 불과 2.5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예, 한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완전히 그 경찰 병력이 총동원돼가지고 유병헌을 찾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도 만약 그 사체가 그런 것이 발견됐으면 혹시 유병헌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볼 만한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검사는 이 변사체가 발견되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사 지휘를 했고요. 네. 그러면 경찰도 유병헌 관련성을 몰랐다. 검사도 몰랐다. 이것은 적어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적어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한 가지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네네.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100일 가깝게 유병헌 씨를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 6월 12일 날 지금 유병헌 사체라고 주장을 하는 유병헌 사체라고 경찰이 공인하는 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자,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의 그 검거 특별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영장 재발부 받고 체포에 진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예. 이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경의 수사 능력, 검경의 체포 능력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은 가끔 당황시켜드리는 돌발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청취자분의 질문입니다. 1시간 전쯤 박 의원님 나온다고 하니까 올려주신 건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제발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국민을 보고 우리는 간다. 이런 말만 합니다. 대신 잘 싸워달라고 뽑아서 국회에 보내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명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심지어 막 격분을 못 이겨서 분신으로까지 항의하는 국민들도 어쩌다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 관심과 분노가 높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첫째,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지난 대선 개입의 문제, 국정원 개혁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참사가 빚어졌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말 규탄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저희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이런 파트너가 저는 초선 의원이라 18대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세월호 특별법 협상하면서도 벽을 향해서 거대한 벽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소리를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결국은 다수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국회의 원리상 저희들이 다수당의 입장이 못된 상태에서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불가피성 이런 건 알긴 아는데 불가피성을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다수당을 견인해 나가는 강력한 소수 야당, 네. 뭐 이런 모습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그러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물잡이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요즘 여러모로 바쁘고 이번 주가 아주 뭐 피크이자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견해도 주셨어요. 지금 내일 며칠 전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백리길 도보행진 1박 2일 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주민들이 하신다 그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번 안산 갔다 와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마침 좋은 질문이십니다.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그 안산 그 합동 조문 분향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내일이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 모레가 그렇죠. 네. 예, 모레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 1박 2일 동안 국회를 거쳐가지고 안산에 출발해서 국회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세종로 시청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합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 뜨거운 분노와 한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으로 융합되는 그런 걸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슴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고요. 태백선 사고 현장에 계신 분하고 바로 전화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경제 코너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전화를 연결하는 사이에 한두 분만 게시판을 잠깐 볼까요? cat23 숫자 23께서 원래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의사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일일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뽑는 건데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뽑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전하곤 하는데 이게 구두 입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지금 강원도 태백에서 열차 충돌 사고 속보는 전해드렸고요. 현장에 지금 우리 조합원이 한 분 계십니다. 사고가 난 곳이 태백시 황지동 유진아파트 근방 태백선 단선철로라고 합니다. 근방에 사시는 조준영 조합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서는 지금 뭐 시끌시끌하고 긴박할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지점이 어딘가요? 사고 난 지점이 저기 태백역에서요. 네. 거기 문곡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파트 베란다 바로 지금 밑에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요? 예, 거기 그러니까 그 시내를 관통하는 곳 철로가 있는데 거기서 났습니다. 그럼 지금 생생히 보고 계시겠네요? 예, 처음에 그 퇴근하고 저기 뭐 집사람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그 거실에서 있는데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차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베란다로 내다보니까 바로 앞에서 열차가 충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일부는 뭐 문도 좀 이렇게 밖으로 튕겨 나와 있고 탈선은 안 됐습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열차 바퀴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튕겨져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그 119 이제 소방차, 구급차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막 이제 문을 지금 계신 곳에서 인명 피해 규모를 확인하시기는 힘들죠?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몇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걸 봤고, 이게 또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긴급 환자 수송은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시던 분들도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 자력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예. 일단은 그런 분들은 거의 지금 또 정리가 되고 이제 네. 좀 나머지 이제 무슨 수습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그런 분들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예, 구급대원들도 계속 혹시 또 승격이 남아있나 해서 이렇게 좀 찾는 것 같더라고 위에서 보니까. 예. 그 기차가 두 차가 지금 두 열차가 충돌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충돌할 수 있었던 것은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니까 위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열차거나 다 한 레일 철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유론가 아무튼 두 열차가 마주 오다가 꽝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두 역 사이의 중간쯤이라고 하셨으면은 통상 그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들의 속도는 좀 느립니까? 아니면 뭐 시속 몇십 킬로 좀 빨리 달리는 구간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차를 타면서 이렇게 건널목이 있어요. 이렇게 기차의 예. 건널목을. 예.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거 보면 타고 있는 분들보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속력이 그래도 그렇죠. 빠르게 느껴지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아주 천천히는 아니에요, 그게 속도가. 네. 근데 아무튼 충돌을 했다니까 달리는 두 물체, 더군다나 에너지를 가득 담은 두 열차가 부딪혔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뉴스 이 문맥으로만 보면 좀 놀랍고 요즘 또 막 하도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다 이상한 게 뻥뻥 터지니까 더 막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부딪힌 두 열차 중에 어느 하나가 탈선하거나 옆으로 누운 건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 기차 바퀴가 약간 옆으로 틀려서 이렇게 튕겨나왔더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철도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환자 수송, 구급차로 실려가는 들것에 그것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대략 몇 분쯤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한 5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분. 나머지는 뭐 이제 자력으로 그쪽에서 가시는 분도 있었고, 네. 같이 이렇게 옆에 주변 계시던 차 안에 계시던 일행인지 하여튼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옮기는 모습도 있었고. 네. 현재 크레인 같은 게 동원이 돼서 열차를 수습하거나 정리하고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잠시만요. 베란다에 나가서 보시는. 네, 제가 지금 베란다로 나가서. 이거 정말 생생한 특파원이십니다. 네. 아직은 크레인이나 그런 건 없고. 네네. 지금 아마 철도 관계자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충돌 지점 아마 앞쪽. 네네. 두 열차 부딪힌 곳. 예. 네. 그쪽하고 충격으로 무슨 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나 봐요. 그쪽에 지금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저쪽 이제 열차 끝머리에는 지금 소방차가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고 한 3대 내려가 있고. 예. 환자를 이송하고 하고 지금 열차 승객들은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예. 지금 열차는 거의 아마 승객들은 빠져나간 모양이고 철도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경찰분들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아유, 그래도 우리 조합원께서 마침 사고 현장 부근에 거기 사시는 거를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태백선 열차 관련해서 사고 현장 바로 인근에 사시는 조준영 조합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로 경제 코너를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 6시 49분 막 들어가는데 긴 시간은 얘기를 못 나누더라도 꽤나마 정리라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그때 의견과 소식을 올려주시고 이런 돌발 사고에는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을 연결하니까 정말 이건 입체적인 특파원 체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고 때문에 조합원 특파원을 연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점검 코너 우리 길경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네네. 숨가쁜 하루입니다. 방송도 그렇고.
네. 뭐 태백선에서 또 열차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군요. 아직 뭐 다행히 아직 사망자는 없는 네. 것 같은데 인명 피해는 네. 조금 있고요. 네. 단선철로에서 두 마주오던 열차가 충돌을 했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인데 카톡뱅크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돌발적인 네. 사고 때문에. 네. 카톡이 이제는 뭐 은행 노릇까지 한다 이런 겁니까? 그거 안전해요? 그렇게 해도? 일단은 이제 뭐 카톡이 은행 노릇까지 한다라고 보기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결제 대행 서비스, 송금 서비스 정도만 이렇게 뭐 시도를 한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속보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네. 태백선 충돌 사고로 방금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답니다. 열차 충돌이니까 정말 인명피해가 작기는 힘들겠죠. 네. 말씀 이어져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대표 SNS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9월 달부터 네. 소액 송금 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사, 그러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예. 요즘 뭐 돈 빼가는 게 하도 제주들이 발전해서 뭐라 그러더라? 뭐 피어싱 스미싱? 뭐니 해서 막 잘못 누르면 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뭐 하면 편하기는 할 모양인데 저는 불안해서 잘 못 쓰겠던데. 네. 허가가 나오면은 물론 이제 보안성은 챙기고 허가해주겠지만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카카오톡 본인 계정에 가상의 어떤 지갑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른 사용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현재 주로 이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그리고 비밀번호 이 두 가지로 현재 보안은 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송금 한도, 이체 한도, 아까 충전 한도와 이체 한도가 각각 5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액 결제만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직불 카드를 등록하면 이것도 소액 결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게 한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게요. 학교 폭력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금을 하는 건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고, 돈을 받는 거는 그쵸. 돈을 보내는 건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장치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무슨 카톡뱅크라 그래서 무슨 또 은행에 가면 왜 계좌 만들고 종이로 된 통장 주듯이 여기도 뭐 계좌를 만드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지갑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로 뭘 주고받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겉으로 보면 카카오톡에서 마치 은행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상 주체는 은행입니다. 사실 은행이 껴요? 은행들이 현재도 이동통신사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뱅크월렛이라는 스마트폰 이 앱을 이미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심쩍어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주고받기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입자들이 많고 회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편리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좀 크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문자로 주고받던 걸 카카오톡으로 바꾼 것뿐이고 이제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 은행 뭐 ATM기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하면 본인들이 다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데 이런 업체를 끼고 하면 이제 수수료를 나눠 가져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은행을 대체하거나 은행 업무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누구 상당해가지고 이렇게 조의금 갈 수 없어서 조의금 보내고 뭐하고 할 때는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 카톡이라는 게 참 요술방망이 같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네요. 점점 더 아마 그런 부분이 커질 겁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 다음하고 합치고 나서 맞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네이버에 대항하는 뭔가를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뭐를 자꾸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끝이 없긴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막 갑자기 뚝딱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던 거를 이제 카톡의 특성에 맞게 조금 바꿨다. 근데 이거
외국에서는 이미 뭐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이 소액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Gmail을 통해서 이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뭐 또 옆에 이제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페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이 업체가 한국으로 이제 이 지급 결제 서비스를 가지고 진출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방면에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조만간에 이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업무 영역을 이렇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은행들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유지비, 그러니까 경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덩치를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태백선 사고 때문에 우리 길 이사 경제과외 선생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짧게 물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은행들 1% 뭐 1%면 그 1억 원 맡겨봐야 1년 내 맡겨봐야 얼마 100만 원 준다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한 달로 치면은 1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렇죠. 1억 넣어봐야. 그래서 뭐 저축은행으로 또 돈이 몰린다는데 저축은행은 흔들흔들 하잖아요. 저축은행이 사실 지금은 이제 물밑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는 부실 채권을 공적 자금으로 메워줘서 이제 덮어놓은 상태고 그 안에 아직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그 예금이자 조금이라도 아쉬운 분들은 저축은행으로 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예전에 2011년도처럼 또 이런데 이제 돈을 맡기셨던 분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좀 높아심이 생깁니다. 네. 그나저나 저축은행이 뭐 부실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이자 몇 푼 더 받으려고 알탕갈탕 모아놓은 떼이는 그런 서민들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아이고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길 이사님이 워낙 그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시니까 그렇게 설명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점검 코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내일은 좀 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로 시작한 7월 22일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또 열차 충돌 사고가 났고 사망 소식까지 들리네요. 정말 어지럽기 짝이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유병헌 씨의 시신이라는 점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온다던데 100보, 1000보 양보해서 믿겠습니다. 엉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오늘 발표에 거짓이나 위계는 없다고 믿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당신들은 치안과 사법단속권,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찰 병력 연인원 150만 명을 동원하고도 허탕을 쳤는데 이번에도 주민 신고로 발견했습니다. 신고받고도 무려 40일이나 지나서야 유병헌 씨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이제 어쩌실 겁니까?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도 당신들의 공권력 집행을 승인하라는 겁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